예, 안녕하십니까. 닥터 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저출산 시대에 아기들의 존재는 더욱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3살 난 손녀가 있습니다. 손녀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 이제 동료 의사에게 얘가 선천성 심장병이 없나 한번 좀 체크해달라. 그렇게 했고,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가, 이게 여러 부모님들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오늘 이런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수술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소아흉부외과 양지혁 교수님을 모시고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양지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하고 있는 양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진실만을 가감없이 그리고 이제 잘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중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죠? 제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정말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좀 높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기는 태어나는 신생아, 살아서 태어나는 신생아 1000명당 한 8명 꼴 되지 않느냐. 0.8%면은 뭐 사실 너무 드물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그런 건데 그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인가요? 좀 중한 것도 있고 안 중한 것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단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여 가지 종류가 좀 넘는데요. 워낙 드문 병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장 이제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좌우 단락이라고 해서 이제 좌심실이나 좌심방에서 우심실이나 우심방으로 피가 구멍이 있어서 빠져나가는 병변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복잡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색증형 심장병. 태어나서 이제 청색증을 보이는 병이죠. 이런 병들은 좀 중한 병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비청색증을 보이는 심장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아까 좌우 단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 그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심실중격결손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30% 전후 되지 않을까. 수술하는 병 중에는 가장 흔한 병입니다. 간단하게는 심장에 막혀 있을 때 막혀 있어야 될 심실 사이에 중격, 그 벽이 구멍이 있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걱정이 내가 임신 중에 무슨 잘못된 행동 또 어떤 병, 음식 조심 뭘 잘못해서 내가 선천성 심장병이 생겼나 그런 걱정을 하실 텐데 실제 그 영향이 많이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엄마가 태중에 이제 아기가 들어선 아주 초기에 어떤 모종의 감염병 예를 들어서 풍진이라든지 됐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 약을 복용했다거나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위험도가 높아진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약들은 이제 많이 저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쓰거나 안 쓰도록 하고 있고 풍진 같은 경우도 이제 예방접종을 다 하고 해서 워낙 빈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건 과연 원인이 뭘까 하면 저희도 사실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한 20% 정도, 10%, 20% 정도에서는 특정 유전질환이랑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 유전질환이 이 병이랑 연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잘못 때문에 애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임신 중에 먹는 약이잖아요, 그죠? 네. 물론 약은 이제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맞습니다. 다들 조심하지만 제가 평소에 궁금해요. 진짜 선천성 심장병이 임신 중에 먹는 약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분명한가요? 일부는 통계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간질이라든지 간질 이런 약? 약 중에 일부.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약 중에 와파린 같은 약도 이제 태아기형을 많이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태중에 있을 때는
권하지 않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게 이제 일정 빈도를 높인다 뿐이지 그 약을服用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심장병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걱정하는 게 이게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면은 기형이 생길까? 예. 점점 술은- 어려워지죠. 예. 저도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다 그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술은 관련 있다는 얘기가 예전부터도 있었고요. 담배도 관련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어떤 리포트에는 또 담배는 별로 관련이 없더라. 그래서 뭐 산모가 담배를 피시면 좋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랑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죠. 어떤 독립적인 인자로 작용하는 걸 명확하게 발견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약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은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명확한 통계는 없고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뭐 술, 담배 하는 게 좋을 리는 없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예. 그다음에 이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인종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한 추세로 약간의 빈도 차이는 있지만 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꼭 어떤 또 환경적 요인이 아주 결정적인가 뭐 이런 고민도 듭니다. 그럼 유전적인 거는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 때나 그 친척 중에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 그 정도의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 그러면 이게 유전되는 확률이 높나요? 유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천적인, 유전적 이렇게 이퀄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선천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뜻일 뿐이지 그죠? 유전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혈연 관계 중에 가령 부모나 형제 중에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태어나는 애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질 위험이 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3배는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0.8%의 빈도가 2.4%의 빈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엄마 아빠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아기를 앞으로 100명 정도 더 낳으시면 2명에서 3명 정도는 생길 수 있고 바꿔 말하면 97명에서 98명은 심장병을 안 가진 애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병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어머니나 그 부모님이 크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죄책감이 애 성장에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잘 받아들이고 네. 또 뭐 좋은 치료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치료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또 그러면은 임신 전에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잖아요. 출산 전에 알 수 있나요? 출산 전, 뭐, 임신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출산 전에는 요새는 꽤 발견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 정기적인 진찰하시는 중에 발견돼가지고 산전에 하는 경우가 꽤 있고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 우리가 뭐 흔히 들어본 뭐 양수 검사 그런 걸 하나요? 아니면 뭐 초음파? 초음파를 합니다. 초음파를. 예. 양수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기가 들어있는 양수를 천자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뚫어가지고 뽑아야지 알 수 있잖아요. 바늘로 찔러야죠. 그게 별로 뭐 아기나 임신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그걸로 유전자 검사를 한다 한들 뭐 딱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무튼 양수 검사는 점점 안 하는 추세고요. 우리 병원도 보면은 출산 전에 뭐 심장 초음파나 뭐 태아 초음파 이런 걸 많이 해서 서로 발견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이 되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뭐 그게 다음 치료나 뭐 그게 도움을 어떻게 주죠? 일단은 엄마가 걱정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낳고 바로 뭔가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되게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인근에 다니시던 병원에서 분만을 하시도록 이렇게 상담을 드린 다음에 그 후에 보게 됩니다. 가끔 뉴스나 뭐 우리 병원에서 보면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위험한 아기는 소아과에서 딱 데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태어나고 바로 뭐 이렇게 치료하고 그런 것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뭐 심각한 심장병도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예. 뭐 한 10%, 많게는 한 20% 그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좀 큰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레벨에 되는 병원에서 분만을 하시는 게 좋고, 그때는 이제 바로 태어나자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태아심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선천성 심장병이 그 정도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요새는 꽤 심각한 그래요? 병도 예, 많이 발견을 하고요.
모든 심장병을 다 발견할 수는 없어서 낳고 나서 발견된 경우도 꽤 있죠. 예. 그러면 그 미리 초음파를 해서 몰랐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애들도 그 아기들도 많이 살릴 수가 있겠네요. 그 방법으로. 예. 그거는 뭐 확실히 산전 초음파, 태아 초음파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수술을 뭐 언제쯤 해요? 뭐 아까 제일 흔한 게 이제 심방 중격결손, 심실 중격결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수술을 좀 지연했다가 하기도 하죠. 좀 커서 수술하기 좀 좋을 때. 근데 심실중격결손 같은 경우는 구멍이 크면 애기 심장이 이제 열심히 피를 짜봤자 대동맥으로 피가 못 나가고 자꾸 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생후되게 한두 달에 수술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방중격결손은 조금 상황이 달라서 심방중격결손은 구멍이 크다 하더라도 심실중격결손처럼 피가 많이 빠져나가질 않거든요. 이런 거는 돌 넘어가지고 뭐 한참 큰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좀 시간 여유가 많고 한참 큰다면은 뭐 청소년기 이상? 보통 청소년기까지는 안 둡니다. 이게 유의하게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학령기 이전에 저는 막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애가 이제 심방중격결손은 사실 맞고 나면 애들 대부분이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못할 만한 나이에 해주는 게 전 낫지 않느냐. 예, 정신적 충격 같은.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심장 수술 받은 애기들은 뭐 학교 다닐 때 무리한 체육 활동도 하지 말고 달리지도 말고 뭐 그렇게 드라마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가요, 그게? 그게 이제 좀 약간 편견이죠, 일종의 편견.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좀 익숙한 환경, 익숙하게 보던 것들이 사실 그런 건데요. 그거는 과거에 뭐 80년대 저희가 심장 수술이 막 활발하게 시작되던 그 시기에는 병이 오랫동안 묵혔다가 온 애들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중했던 애들도 있고 수술 성적도 지금보다 좀 안 좋았을 때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많이 발전해 가지고 되게 어린 나이에 교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병이 앞에 말씀드렸던 단순 심장병에 해당하는 것들은 수술 한 번 하고 나서 애들이 대부분 다 잘 큽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뭐 운동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다 가능하고 운동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 수명도 예. 보통 수명을 다 살 수 있다.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진 건 맞네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심장 수술은 그렇게 뭐 경과가 다 좋은데 아주 복잡한 심장도 있잖아요, 그죠? 복잡 병의 경우에는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정도까지 해요? 2번 하나요? 3번, 4번도 해요? 그렇진 않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질환이 워낙 다양해서요. 복잡성 심장병 중에도 한 번 수술하면 끝나는 병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단심실. 심장이 원래 두 개의 심실이 있는데 두 개로 나눠 쓸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병이 있습니다. 진단명은 이제 이게 뭐 양대혈관 오심실 계실 수도 있고 방실중격결손이라는 병도 있고 다양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나눠 쓸 수 없는 경우를 저희가 단심실로 분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소 2번, 많게는 3번의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대표적인 병이 청색증형 심장병 중에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팔로 사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TOF라고. 예, 맞습니다. 약자로 이제 테트랄로지 오브 팔로의 약자로 TOF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TOF라는 병은 이제 어렸을 때 심실중격결손을 막고 우심실에서 폐로 넘어가는 길을 넓혀주는 건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 넓혀줬느냐 그 사이에 있는 판막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크면서 역류가 심해지거나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쪽 판막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줘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수술을 굉장히 오래 하시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경우는 몇 시간까지 수술하나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10몇 시간 수술해 본 적도 있고. 그래. 10몇 시간도 하고.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슴을 절개하고 심장을 노출시킨 다음에 대부분의 심장 수술들이 심장을 잠깐 세워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개심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을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오픈하 서저리. 그런 심장 수술들이 심장을 잠깐 멈출 수 있게 인공심폐기를 달아놓고 심장을 세우고 그 병변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그 안에를 고쳐준 다음에 다시 심장이 뛰게 만들고 잘 뛰면 기계를 빼고 가슴을 닫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도 시간이 꼭 잡아먹어요. 한 3시간 가량은 최소 3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지혁 교수님은 뭐 어려운 수술 많이 하시니까 하면서 이제 아기들 수술하시면서 뭐 이렇게 감동적이거나 또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모든 외과 의사들이 그렇지만 어려운 케이스들을 이제 제가 수술을 직접 하고
아기가 좋아지면 다 보람이죠. 근데 사실은 그 치료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환자도 봐야 되고 수술도 힘들지만 수술 후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기억에 떠오르는 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수술했던 애인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다고 편지를 저한테 썼더라고요. 이제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태권도 검은 무슨 띠도 땄고요. 뭐 게임도 잘해요. 뭐 이렇게 해서 보냈길래 제가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 도저히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제가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제가 제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주소로 이제 답장을 해서 보낸 기억이 있는데요. 소아를 치료하면 참 어려운데 애기들도 작고 좀 뭐 말도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보람이나 감동적인 순간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많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아무튼 의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역시 이 흉부 절개 그러면은 이제 흉터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흉터는 애기들이 사실 흉터를 가지면 좀 정신적 충격도 클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애기들이니까 흉터가 좀 잘 흔적 없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흉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저희 외과 의사들이 흉터를 줄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줄인다고 줄여도 좀 한계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가슴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원래 흉이 좀 잘 남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뭐 얼굴이라든지 팔다리에 비해서 가슴, 어깨, 엉덩이 이런 데가 원래 흉이 좀 잘 생기기도 하고 흉터를 적게 나게 하려면 원래는 우리 몸에 가로로 절개하는 게 훨씬 좋아요. 피부 주름을 따라서. 근데 심장 수술은 흉골을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걸 수직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는 과정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자꾸 당겨집니다. 이런 당겨지는 요인이 흉터를 더 두껍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중절개한 흉터가 일직선이라 하더라도 이제 크면서 자꾸 튀어 올라오거나 모양이 나빠지는 경우가 꽤 있다. 여기도 사진에 보면은 흉터가 이제 가운데 그렇습니다. 크게 있고 가끔 보면은 굉장히 크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좀 줄여줄 수가 있나요? 있긴 있는데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더라도 뭐 흉터에 이제 붙이는 얇은 실리콘 젤로 되어 있는 시트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붙인다거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놓는다거나 또는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병행해 가지고 하는 방법 등으로 흉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뭐 거의 흉터가 안 남는 경우도 좀 있나요? 어떤가요? 엄마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기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얗고 그냥 작은 길다란 선만 남는 게 선만 목표다. 딱 남는. 그러면 이제 크고 나면 거기에 이제 주변이랑 색깔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뭐 연고 화장하듯이 문신을 한다거나 파운데이션을 바른다거나 이러면은 대충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게 최종 목표고 완전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고 손가락처럼 튀어 올라오는 병변들이 생기는 거는 막아야겠다. 이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한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진짜 흉터를 가슴에 안고 평생 산다는 게 참 생각만 해도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도 그런 기술들이 심장 수술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선천성 심장병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새로 태어난 아기 한 0.8% 뭐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닌 아기들이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고 대부분은 수술로 잘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크게 잘못했느냐 그렇게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이 잘 되기 때문에 참 마음고생은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제 수명을 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심을 해라.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양지혁 교수님이 댓글을 정성스럽게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